네, 팍팍하고 퍽퍽한 시사 맛있고 알싸하게 버무려드리는 김장타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김장타임. 아무것도 안 똑같다. 그 특별히 지금 연습하고 오신 겁니까? 방금 즉석에서 했어요. 네. 시키시는 건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네, 자발적으로 다른 걸 준비해 오시네요. 제가 굳이 부탁 안 드렸는데 괜히 이렇게 또 아니에요. 멋졌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장 변호사님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이시잖아요. 오늘 손 대표가 인상적인 발언을 했어요. 안철수계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서 안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넘겨주고 나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어제나 그제 이렇게 한 게 오늘 보도된 거죠. 오늘 YTN에서. 네. 근데 이제 이 정확한 그 표현은 이건 아니었고 네. 전권을 넘겨주고 물러나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고.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네. 뭐든지. 네. 예, 그게 중요하죠. 네. 뭐 거기에는 뭐 대표도 포함된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네. 그리고 이 말이 근데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새로운 말은 아닌 게 되게 이제 아마 되게 새롭게 느껴지셨죠. 처음 듣는 얘기니까. 뭐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손 대표가 안철수 대표 측에 이 얘기를 지난 가을부터 해오셨어요. 전달해 오셨어요. 지난 메시지를. 가을부터. 네. 네. 근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신 것일 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건 아닌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는 좀 새롭게 들리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뭐 전권을 넘겨준다, 물러난다 이러면은 참 여러 가지 해석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당장 와서 내가 대표할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놨다라고 그렇죠. 해석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 대표는 이 선으로 물러나신다는 건지 혹은 정계 은퇴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건지 혹시 거기까지는 어떻게? 그냥 지금은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대표가 원하는 건 뭐든지 협조하겠다. 네. 그러면 안 대표가 뭘 원하는지 의사 확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 안 대표가 들어오시고 안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신 것이고 안 대표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조하고 본인은 어떻게 하실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시지 않겠어요? 네. 변호사님이 취재하시기로는 네. 안 대표는 들어옵니까 총선 전에?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들어오실 굉장히 거라고. 엇갈리더라고요. 의원들도 전망하기로는. 네. 좀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너무 오랫동안 네, 기다리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그게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솔깃할까요? 손학규 대표의 이런 그 의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손 대표가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가을부터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이번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대표가 좀 더 그 안심할 수도 있겠죠. 안심. 네. 왜냐하면 많은 분 특히 유승민계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는 절대 총선 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안 대표 쪽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김수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 실장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안 비슷한가요? 이게 네. 누구예요? 만덕산의 정기를 담아 손학규 성대모사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만덕산에 다른 분이가 계신가 보죠? 제가 이게 네, 국내 유일이다 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비서실장께서 네. 견제를 하시니까 바로 앞에서. 약간 위축이 됩니다. 목이 좀 덜 풀렸나 봐요. 네. 이따 우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네. 시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안 전 대표가 네. 언제 들어온다. 이것도 어느 방송에서 날짜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 너무 본인이? 임박을 했어요. 그래요? 네, 아마 틀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뭐 제가 크리스마스? 12월 21일에 온다고 했거든요. 오늘 21일은 며칠이죠? 뭡니까? 오늘 18일인가요? 제가 양심적이라서 뭡니까? 틀린 근거가. 내용 또 공개를 해요. 뭐예요? 근거. 왜 그냥 21일 이에요? 감해입니다. 그냥 한 감이요? 연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냥 보통의 정치 문법에 비춰보면 정치 공식에 비춰보면 네. 내년 4월에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대표의 시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건을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아닌가. 감으로 방송을 하고 네. 저렇게 무책임한 방송이 다 있어요. 사퇴하세요. 감으로 했지만 이제 총리는 거의 맞춰가고 있다는 거. 총리는 네. 거의 맞춰가고 있다. 이거 계속 지금 자랑질. 네, 김수현 평론가가. 알겠습니다. 우리 선거법 얘기를 해보죠. 오늘 하루 동안 참 그 긴박하게 흘러갔어요. 야 3당이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일안을 마련해 놨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오후에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는데 전체 단일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석패율제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장도연 변호사님 먼저 단일안 핵심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 네 분 있는 방에 네. 저도 이제 배석을, 있었는데 네. 제가 그 합의문을 준비해 왔는데 그 코트에다 넣고 밖에다 넣고 왔네. 네, 뭐 대충 네 가지 항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항이 핵심인데 이제 250대 50 그러니까 비례대표 50석 그다음에 지역구 250 이렇게 이제 요건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쟁점이 뭐였냐면 그 50석을 배분하는 방법을 네. 예. 어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캡을 씌울 이게 것인가 말 것인가? 합의문입니다. 합의문. 네네. 4당 대표가 합의한 합의문. 이거 제가 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들고 오셨군요. 특별히. 네. 그런데 그 50석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게 첫 번째 쟁점. 네. 소위 캡을 씌우자라는 논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30석을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상한선으로 정하자라는 네. 주장을 민주당이 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소위 그 캡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네. 네. 다만 21대 총선에만 그걸 적용하자. 네. 그다음에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다.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네. 네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한신당 추진위원회 대표 요 네 분이 네. 함께 모여서 한 1시간 넘게 토론을 하면서 합의를 일궈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후 의총을 열어서 뭐 캡까지 오케이, 뭐 다 오케이인데 석패율제는 좀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제가 의원? 먼저 말씀할게요. 저는 한마디로 참 염치 없다. 염치 없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원하는 225대 75잖아요. 네.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가 원안이었는데 이거를 250대 50으로 양보를 한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소수 야당들이. 네네. 그런데 또 캡을 씌우자 그래가지고 네. 사실상 캡을 씌우게 되면 연동률이 50%가 아니라 30% 정도대로 낮아지는 효과가 됩니다. 네네.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석패율까지 또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이 정도면 갑질이다. 이 정도면 갑질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우 염치 없는 요구다. 굉장히 실망하셨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각 당이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각 당의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누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수현 평론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석패율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석패율제는 한국 유권자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 대해서 유권자들 반감이 있거든요. 근데 비례대표는 원래 뜻이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당선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냥 정당의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한다 이 뜻이 비례대표인 건데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제 자신이 비례대표를 지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선전한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는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라서 네. 그 불만을 좀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적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또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통해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낙선한 사람도 구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의 수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럼 네. 왜 거부하느냐? 지금 비례대표 의석에 이제 주로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보정받는 대로 이제 예전과는 달리 그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네. 거대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석패율로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다 보면 네. 당에서 직접 공천하는 비례대표 후보는 별로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가져갈 몫이 그렇습니다. 작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중앙당의 네. 관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걸려 있는 거고 그렇다면 백보양보에서 민주당의 석패율제 도입하기 싫으면 각 당별로 도입 여부, 도입 그 적용의 어떤 법칙이랄까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것은 저는 콕 찍어서 정의당이 네.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지역구의 후보가 더 많이 나갈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의당 지역구 후보 출마 방지 아니면 민주당의 석패율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똑똑하네요. 네. 이견이 없으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갑자기 맞고요. 근데 이제 공공의 적이 생겨가지고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는 다 두들기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네. 이제 그래도 큰 대의가 뭐냐. 아까 뭐 누가 옳다 그렇다 얘기할 수 없다고 진행자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건 판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의를 쫓아서 가는지 누가 계산기를 쫓아서 가는지는 네. 그거는 판단하셔야 돼요. 네. 이 석패율제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수건이었습니다. 수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민주당에서 이것을 반대한다? 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바른미래당으로 갖고 갑니까? 그리고 저희는 네.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네. 하나 제가 이견은 정의당 후보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후보 이런 네. 이제 소수 정당 후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압도적인 탄핵 여론 속에 탄생한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다 까먹고 이제 그 뭐 5% 어떻게 할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해야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린 본인들의 처지.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대의를 잊어버리고 자기네 당리당략만 쫓아서 온 결과가 이건데 지금도 그렇게 그런 행태를 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뻔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제가 민주당의 제안을 급히 드리자면 다른 소수 정당 때문에 자기 표밭이 잠식당하는 게 우려된다면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그러면 네.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등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예, 어차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거법 협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여야 4, 5당끼리 합의를 해서 결선 투표제 도입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정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결선 투표를 그렇죠. 네, 프랑스처럼. 대통령 결선 투표는 생각을 논의가 해보셨는, 됐었는데 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결선 투표는 논의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국내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네. 김수민 평론가가 예전에도 저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어디죠? 자리에서. 프랑스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집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집에서 있습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하면 독일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네, 우리 대화 와중에 9995번님. 그러면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원안대로 고고싱 하시죠. 네, 225 아마 플러스 그 75. 석패율제를 못 받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은 원안대로 가자. 그래서 승부를 보자. 누가 개혁 세력이고 반개혁 세력인지 네. 한번 여기서 결판을 내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은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문모 사무관의 자료 확보에 나섰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이 절차상 뭐 필요했다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비락인지 겨누고서 한 것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어제 총리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하고 발표했는데 오늘 총리실 압수수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돼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뭐 당혹스러운 기분을 느끼는 건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방 총리 후보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서른 최고위원 또 본인이 뭐 오비락 얘기를 꺼내기도 했죠. 근데 오비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는 없죠. 예, 민주당도 좀 차분하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비락이죠. 왜냐하면 네. 자, 어저께 총리 지명 됐는데 오늘 바로 했다.
시차가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절차를 우리가 보면 압수수색 신청서를 써야 돼요. 검찰에서. 네.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법원이 그냥 대충 보고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꼼꼼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한참 전부터 검찰에서는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해서 법원에다가 접수를 해서 법원이 검토해서 발부해서 오늘 집행한 거예요. 네네. 그 시점을 보면 국무총리 지명하고 이거는 별개로 진행되다가 이상하게 이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예, 조국 그 장관 인사청문회 그때도 아마 그렇게 당일날 뭐가 그 다음날 됐든가 뭐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때도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네. 압수수색도 그때 아마 시기적으로 묘하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검찰이 뭐 노리고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네. 그것도 그런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발부 절차를 감안하면 네. 오비이락. 그러면 그 이거 보는 게 논리를 맞습니다. 그대로 네. 가져간다면 예. 지금 김기현 전 시장 측은 내가 후보로 딱 지명된 당일인가 다음 날 압수수색 들어와서 내 측근들 조사했다. 이것은 분명히 짜여진 각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기현 전 시장 측은. 그래서 자기 선거에 불이익을 줬다.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 논리입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밀접한 거는 저는 그거는 오비이락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어차피 경찰이 청구하고 검사에서 판사까지 넘어간 거니까 압수수색 영장 나올 때는. 그렇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죠. 예. 어. 시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법률가 관점에서. 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세요? 법률가 관점에서라고 네.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네. 그럼 저는 비법률가 관점에서 해야 네. 되는가요? 근데 상식이 더. 예. 네. 근데 이게 시점을 가지고 너무 뭐 어떤 의도를 꿰뚫어 보려고 하는 이런 논법들이 이제는 좀 이 맞습니다. 사회에서 설 자리가 지양해야 없어야 되지 된다.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령 억울하고 진짜 강하게 의심이 든다면 어느 정도 증거를 뒷받침해서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이 상대의 의도를 짐작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가운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 검찰과 이 경찰 이 수사 이 결과가 달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던데요. 특검 필요성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한 면이죠. 여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어서 특검을 주장하는 첫 사례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본인이 여당이라는 것을 정말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디도스 특검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 특검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검에서 제가 수사하고 했었는데 특검 만능주의를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특검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검찰이 못하는 걸 특검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 잘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늘 여당이 하던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제 검찰이 좋건 싫건 이건 떠나서 검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특검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필요성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 만능론은 저도 경계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 특검이 잘 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박근혜 최순실 특검 빼고는 별로 없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이 이해 당사자로 걸려 있고 아직까지 국민적인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이것을 특검으로 할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하명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예, 이게 정리가 명확하게 돼야 특검을 도입하면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총리실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를 해보죠.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안 될 게 뭐가 있는가.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국회의장이랑 국무총리를 겸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전상 서열이 국무총리가 좀 뒤라고는 하지만 네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 유고시에 권한을 대행하는 그렇죠. 국회의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정세균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스타일 구기는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삼권 분립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할 수 있고요. 네. 대통령과 행정부도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 체제 중에서 하나의 형태인 거지 네. 그게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인 건 아니기 때문에 상권 분립 얘기로 정세균 그 후보 지명을 반대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정세균 예, 이제 총리 후보죠. 예, 그 스타일 문제는 아니에요. 스타일 국이냐 마냐 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상권 분립이 원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너무 놀래서. 네, 저도 놀랐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약간 그렇게 치면 의원 내각제는 상권 분립이 의원 아니거든요.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만 네, 그렇죠.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상권 분립이 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의원 내각도 상권 분립이 잘 돼 있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물론 이제 협조하는 관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입법기관의 수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입법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행정부의 이제 넘버 2로 가는 거잖아요. 네. 형식상. 네. 이거는 이제 그 형식 논리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그 대통령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죠.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모습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정세균 전 의장은 나라가 너무 걱정이니까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고뇌는 존중은 합니다만은 네. 이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반복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오시는데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황교안 대표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만회해 보겠다고. 네. JP예요? JP? JP는 이거예요. 네, JP는 거칩니다. 허스키예요. 네, 조금 전에 이낙연 네. 총리 목소리 맞았어요. 이낙연? 네. 그래서 계속 해보시죠. 미안합니다. 네. 아무래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황 대표랑 네. 붙을 가능성은 이렇게 전망 잘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황교안 배팅을. 대표의 심사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굳이 얘기하면 붙을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예, 걸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짧게 저희 10초 남았습니다. 네. 저는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안 붙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지현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